안녕하세요, 코메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에 새로운 프로 스티브의 미친 참견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 뵙게 된 스티브 김입니다. 오늘 이렇게 첫 방송을 하는데요. 많이 또 긴장도 되고 또 많이 기대도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이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은요. 우리의 바이든 정권, 저희 코메리칸에서는 바보든이라는 얘기를 하죠. 바이든 정권의 현재 외교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이것이 얼마나 전 세계와 또 저희와 같은 서민들에게, 중상층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이제 바이든 정권에 대해 저희가 참견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당연히 첫 번째 외교부터입니다. 바이든 정권의 외교가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은 트럼프와 공화당 부시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00% 트럼프 정권과는 많은 면에서 다 다릅니다. 근데 일단은 바이든 정권은 일단 오바마와 부시 행정부와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외교 노선은. 그래서 일단 미국의 외교 정책사에서 항상 두 가지로 저희가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외교 노선 라인을.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자들이에요. 특히 이제 자유주의론자, 자유주의 또 이상주의론자들은 특히 국제사회는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국제적 공조를 위해, 공조를 만든다면 플러스 세계의 모든 그런 전체주의 국가와 그다음에 그런 이슬람 국가들, 그런 반 좀 민주적이고 반 서방적인 체제를 가져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민주적 국가로 약간 서방화 시킨다면, 시장을 개방시킨다면, 그러면 이제 민주평화론적 아이디어로 정쟁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상주의적이면서 자유로운적인 생각을 가져 있는 분들이 여태까지 클린턴 때부터 오바마까지 또 심지어 다시 바이든까지 다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공화당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니오콘이라고 하고 네오콘이라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면 인도주의적 개입도 하고 또 원한다면 우리가 선제 타격도 해야 된다. 그런 악의 무리를,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을 했죠. 근데 민주당 정권도 사실상 외교 노선에서는 되게 허키시하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민주당의 그런 외교 정책사를 봐도 일단 우드로 윌슨 대통령부터까지 해서 FDR 또 지금 수많은 민주당 대통령들 보면 무조건적인 인도주의적 개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침공도 하고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정쟁만 안 할 뿐이지 오바마 때도 끊임없이 드론 스트라이크를 하고 끊임없이 국제 분쟁에 개입을 하고 사실상 미국이 끊임없이 정쟁을 했죠. 그런데 일단 그게 유일하게 끝냈던 게 트럼프 행정부 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완전한 국익 위주의 초현실주의, 그 다음에 Peace through strength, 그 레이건 대통령의 노선을 이어갔죠. 그러니까 오직 강한 힘을 가진 국가가 있을 때, 미국이 강할 때, 그때 정쟁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오바마 때 했던, 오바마가 이라크를 이렇게 대책 없이 철수를 했었죠. 그러면서 아이시스가 등장했고, 그때 이후 아이시스를 트럼프 집권 후 1년도 안 돼서 다 제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세계 분쟁들을 하나 둘씩 풀어나갔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고 나면서 바이든 정권의 핵심 외교 라인인 블링컨 장관과 또 잭 설러번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이제 오바마 정권 때도 핵심적인 리비아 개입 사태부터 시리아 내전 개입까지 이분들은 다 인도주의적 개입을 운운하면서 국제 모든 오바마 정권 당시의 모든 국제 개입 또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이든 정권에서 핵심 이제 외교 라인을 다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우려되기로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확실히 미국과 서방 세계 대 러시아와 중국 연합 체제로 세계가 지금 분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이든 정권 인사들이 하나같이 되게
이상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이상주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러시아 사건이 이 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지속화되는데 일단 푸틴 대통령도 이제 러시아와 서방 세계와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두고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뭐 핵 미사일, 핵 개발, 뭐 핵 실험, 그다음에 뭐 핵 공격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극단의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바이든 정권의 외교 노선이 더욱더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 예로 드는 게 일단은 사실상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중간에서 이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가 유대인 출신이어서 이스라엘 정권과 이스라엘 대통령과 총리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 측과 직접 얘기를 하고 푸틴과의 계속 조율을 한편으로 하고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 미국과 또 나토의 또 이상주의자들 또 반러주의자들의 또 영향을 받아서 계속 이제 정쟁이 장기화되는 또 정전 협정을 이렇게 협의안을 못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이 더욱더 지금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거는 러시아와 이 분쟁이 가속화되면서 국제 석유값이 이제 치솟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저도 지금 뭐 석유값이 너무 오르니까 자동차에 기름 넣기가 이제 두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 자동차에 한 35불 정도 넣었으면 이렇게 만땅으로 채웠거든요. 근데 뭐 비속으로. 근데 지금은 저 차만 해도 5, 60불을 넣어야지 이제 차를 완전 그 가스를 채워요, 오일을. 그런 거와 같이 지금 물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물가가 올라서 장을 보기 두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이 잘못이 왜 바이든의 외교 노선 플러스 에너지 정책의 이게 원인이 있냐면, 뭐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에게 모든 푸틴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죠. 이런 뭐 석유 가격 폭등과 이제 물가 폭등. 근데 가장 큰 외교는 바이든 정권의 에너지 정책이 이 미국의 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세계의 지금 문제의 위기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권 때만 해도 배럴당 세계 국제 유가가 40불까지 떨어졌었어요. 그게 왜 가능했냐?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제 뭐 석유를 어마어마하게 퍼올렸죠. 왜냐? 미국은 이제 에너지 독립국이다. 우리 미국은 더 이상 중동으로부터 뭐 남미로부터 석유를 이제 수입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제 에너지 패권국이 돼서 세계 에너지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 트럼프 대통령 때 셰일 오일 혁명과 그 다음에 키스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 제1의 에너지 수출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럴당 40불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제는 아작이 났었어요. 완전 진짜 러시아가 그때 러시아는 에너지로 자기네 수입원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푸틴 대통령이 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이상은 미국의 석유를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어요. 그다음에 당시 시진핑 중국 주석까지도 미국의 눈치를 엄청 봤죠. 왜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세계 제1의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 에너지를 어느 가격에 책정하냐에 따라 중국도 그 미국의 에너지 시장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이 패권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이든이 집권하고 나면서 곧장 했던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걸 다 엎어버렸죠.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친환경 정책을 운운하면서 히스트 파이프라인을 전면 중단했고, 셰일 오일은 뭐 퍼는 것 자체를 이제 불법화시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다시 에너지 의존국, 수입 의존국이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이런 분쟁이 오면서 국제 유가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 폭등을 하니까 푸틴이 누구에게 SOS를 때리냐?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 그다음에 UAE의 왕에게 SOS 연락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감히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안 받아요. 왜냐?
그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지도자들은 미국에 대해 특히 바이든 정권에 대해 엄청난 불만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예로 들어서 이제 예멘의 후티라는 이제 시아파 이란의 자금 지원을 받죠. 헤즈볼라와 그들에게 돈 지원 자금을 받는 그 테러리스트 조직을 바이든 정권에서 최근에 테러리스트 지정에서부터 철회를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예멘에서 인도주의적 너무 이런 위기가 계속 초래가 된다. 후티족과 이제 반후티족의 그런 예멘의 그런 국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서 근데 이 말도 안 된 이런 외교 정책을 또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 이란의 핵 협상을 다시 비밀스럽게 제기 중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정권 때 이제 이란 핵 협상은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무효화시켰었고 또 트럼프 정권 때 이란의 핵 협상을 완전 무효화시킨 다음에 이란을 도리어 제재를 했죠. 이란 정권에 대해. 근데 지금 바이든 정권에서 이제 제재 또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언론에서 지금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주류 언론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일 확률이 높다고 봐요. 일단은 최근에 바이든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한 달 전에 비밀스럽게 조 바이든 정권에서 이제 이란의 석유까지도 사들이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이제 오펙 국가들이 대부분 순위죠. 반이란이고 이 오펙 국가들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바이든 정권의 친이란적인 정책을 보면서 협조를 안 하고 도리어 이제 러시아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러시아와 계속 거래를 하고 편을 드니까 지금 바이든 정권에서는 이제 사면 초과니까 심지어 베네수엘라로부터도 이제 석유를 사들이려고 지금 구애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바이든 정권의 외교와 에너지 정책으로 통해서 도리어 미국의 적국을 지금 살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 이번 이런 에너지 패권국을 잃는 미국이 상황을 처하면서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미국의 그 패권 지휘국을 또 미국의 페트로달러 체제를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러시아는 브릭스와 같은 5개 나라 있잖아요. 브라질, 인도,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사우스 아프리카. 이 브릭스 경제 이 국제 협력체 국가들이 이 국가들을 통해서 그 외에 이제 친러, 친중 국가들까지도 다 이제 연합을 해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 페트로달러 금융 시스템과 이 심지어 더 나가서 국제 환전 그다음에 그런 트랜잭션, 파이낸셜 트랜잭션 그 스위프트 시스템으로부터도 이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더 나가서 더 우려스러운 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뭐 위안화나 그다음에 루블로 이제 국제 석유 결제 대금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또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와 같이 지금 미국이 그동안 이제 자기네들이 꿈꿔왔던 자유주의, 이상주의적 그런 리버럴리즘 패권주의가 이제 붕괴되고 있는 거를 저희 눈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오직 미국이 다시 에너지 독립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미국이 트럼프 때 이미 보여줬어요. 미국이 에너지 패권국일 당시 그 세계 어떤 강력한 그런 메이저 국가, 메이저 파워를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 그 어떤 나라도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에너지 시장 가격은 미국이 채정한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의 페트로 석유를 기본으로 한 국제 화폐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게 감히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도전할 수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틈이 보이는 거예요. 틈이 보이고 지금 또 배럴당 지금 112불에서 114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가면 배럴당 120불, 200불은 그냥 갈 거라고 지금 많이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닉슨 대통령 때 석유 크라이시스 위기 상황 때보다 더한 경제적 타격이 올 것입니다. 또 더 우려스러운 거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정부가 또 미국의 연준이 코로나 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시장 또 미국 시장에 푼 돈이 13조 달러입니다. 13 trillion 달러. 그러니까 5.2 트릴리언 달러가 그 코비드 그 지원금으로 찍어냈고요. 시장에 풀었고 그다음에 4.5 트릴리언 달러가 퀀티테이티브 이징 양적 완화로 또 이 시장에 찍었고요. 풀었고 그다음에 3 트릴리언 3조 달러를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다시 살린다는 그 명분하에 돈을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다 합쳐보니까 13조 달러인 거예요.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미국이 국가 부채로 계속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미국의 그런 국가 부채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들이 중국과 일본과 브라질까지 많은 나라들이 그 미국의 국가 부채를 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 국가 부채를 많이 소유한 나라들은 도리어 미국의 이렇게 국가 부채가 늘면 늘고 또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와서 버블이 터질 것 같으면 그 국가 부채를 가져 있는 나라들은 도리어 부담감을 느끼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위안화가 지금 점점 그 힘이 세지고 있거든요. 이번 상태에서 또 미국의 부채를 처리하는 나라들이 지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 시장 판을 보면 그래서 지금 달러에 직접적으로 이제 도전을 받고 세계 시장으로부터 탈달러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첫 상황이고 그거를 지금 앞당기는 게 바이든 정권의 외교와 에너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다면 일단은 소비자 물가 그 CPI라고 하죠. Consumer Price Index. CPI가 지금 미국 정부에서 얘기하기로는 뭐 7%에서 8%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가가 상승률이. 그 섀도우 스태츠란 닷컴이 있어요. 뭐 그걸 갖다가 이제 주류 언론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뭐는 뭐 가짜다. 뭐 거기에서 말하는 계산은 잘못됐다. 아니에요. 여기에서 홈페이지를 가져 있는 분께서는 존 윌리엄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실질적으로 통계학 전문가시고 또 미국에서 공무원으로도 오래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1980년대 이전에 미국 정부에서 사용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계산법을 도입하신 분이에요. 그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런데 그 1980년대 이후에 미 정부에서 너무 물가율이 높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줄이려고 닉슨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에서 당시 새로운 소비자 물가 계산 방법을 내요. 근데 그게 사실상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좀 더 낮추는 계산법이죠. 그런데 이 존 윌리엄스 이분은 그때 바꾸기 이전에 예전 모델을 똑같이 도입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한 거죠. 이거는 15%가 이분 주장이 전 사실일 거라 보는데 이 정도면 뭐 닉슨의 오일 쇼크 크라이시스 때랑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거의 더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과 같이 참견을 안 하고 싶어도 이 저희의 바보든 대통령께서 자꾸 저를 참견하게 만드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곧 총선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또 대한민국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분들, 뭐 정치권 많이 싫어하시고 썩고 다 그놈이다 이런 분들 많은데 그래도 최악 중 최악은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트럼프 정책 노선을 외교 노선과 또 에너지 정책 노선을 지지하고 따르는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좀 미국을 사랑하고 또 자유민주 세계를 가치관을 지키고 또 미국이 다시 에너지 독립국이 되고 힘으로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분이 계시면 일단 여러분께서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투표를 한국이든 미국이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싫든 좋든 간에 저희 이렇게 모든 물가와 삶 속에 정치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앞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선거 활동과 또 이런 정치 참여도 부탁드리며 비록 오늘 이렇게 방송이 뭐 부족한 면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또 저를 이렇게
이쁘게 봐주셔서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도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끝났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스티브의 미친 참견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또 미국과 또 한국에 있는 그런 정치 상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